딸이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반대했어요. 한국 남자라니 너무 먼 이야기 같았죠. 그리고 몇 년 뒤 아무 말도 없이 떠난 딸이 한국 국수집 며느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와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지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고요하게 흔들리는 야자수, 새하얀 모래사장 위를 걷는 사람들의 맨발, 그리고 천국처럼 여유로운 휴양지 풍경들. 하지만 저에게 하와이는 조금 다릅니다. 여행자들에게는 낙원이지만 저 같은 현지인에게는 하루하루 땀 흘리며 살아내야 하는 생존의 무대, 그 자체입니다. 하와이에는 아름다움과 고됨이 공존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국수 한 그릇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제 외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는 당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끼니를 해결해주기 위해 아주 작고 낡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마른 새우와 돼지뼈, 파, 그리고 간장을 넣어 끓인 구수한 육수에 얇은 면을 말아 내놓았죠. 그것이 바로 하와이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 사이민입니다. 이 국수 한 그릇이 배고팠던 시절의 위안이었고 삶을 버티게 해주는 에너지였죠. 그렇게 시작된 국수 장사는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지금은 제 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이 작은 국수집은 하와이의 햇빛과 비바람을 함께 견디며 자리를 지켜왔고, 저는 그 국수집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읽으며 사람의 마음을 배웠고, 가마솥 앞에서 땀 흘리며 인내와 끈기를 배웠죠. 우리 가게는 규모도 크지 않고 간판도 소박하지만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줄 서는 유명한 맛집은 아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는 단골 손님들이 있다는 것, 그게 저는 더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 전에 오시던 분이 아기 안고 오셨다가 이제는 손을 잡고 오는 손주와 함께 사이민을 드시러 오시기도 해요. 가게가 동네 사람들의 일상이 되고 추억이 된다는 건 음식 장사하는 사람에게 정말 큰 보람이거든요. 가게의 하루는 새벽 4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번쩍 떠질 정도로 몸에 익은 습관이죠. 주방에 불을 켜고 가스레인지 위 커다란 솥에 육수용 물을 올리는 순간 제 하루도 함께 끓기 시작합니다. 마른 새우를 손질하고 돼지뼈를 넣고 파를 썰어 넣으며 육수를 우리다 보면 온몸에 국물 냄새가 배어요. 하지만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 품에서 맡던 따뜻한 냄새 같거든요. 남편도 저와 함께 이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건어물 납품하러 오던 손님이었어요. 몇 년이고 우리 가게에 재료를 배달해주던 그가 어느 날은 육수 끓이는 법을 물어보더니 어느 날은 그릇 닦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말은 별로 없지만 참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죠. 장사도 인생도 말 잘하는 사람보다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이 잘 이끈다는 걸 저는 그와 살면서 배웠습니다. 결혼은 번쩍이는 반지나 웅장한 예식 없이 조용히 했지만 우리 둘은 늘 서로에게 큰 기대 없이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큰 꿈도 없었고 큰 돈도 없었지만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단골 손님들의 미소를 버티는 힘으로 삼아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국수 삶는 냄비 앞에서 뜨거운 김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뜻밖의 기적 같은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딸 리아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후 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뾰족한 해답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기대조차 내려놓고 있었죠. 하루하루 가게 일에 치여 정신없이 살다 보니 우리는 어느 순간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린 그냥 둘이 사는 운명이겠지. 그 말을 하며 웃었지만 둘 다 가슴속으로는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리아가 생긴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소식이었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게 주방 한켠에서 양파를 까다 울고 있었고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콩나물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 순간이 조심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조차 기적처럼 느껴졌고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리아는 우리 부부의 보물처럼 자랐습니다. 조용하고 순한 아이였고 잘 먹고 잘 자고 잔병치레 한 번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죠. 유치원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면 1시간 넘게 책에 빠져 있곤 했고 길에서 고양이를 보면 무조건 쓰다듬고 싶어하는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매년 우등상을 받아올 정도로 공부도 잘했어요. 아이를 키우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리아는 늘 제 삶의 위로였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리아는 하와이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전공은 사회학이었고 사람에 대해 고민하고 따뜻한 시선을 가진 아이답게 그 선택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일을 도우면서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명절이면 손님들을 도우며 장사하는 저희를 위해 직접 명절 음식을 준비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속으로 다짐했죠. 이 아이만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하리라. 하지만 그렇게 제 전부였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제 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는 제 가슴에 가장 깊은 생채기를 남기게 될 줄 그땐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리아는 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 성현이라는 청년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아리 활동에서 마주치고 자연스레 수업도 함께 듣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친구처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성현 씨가 우리 가게에 인사를 하러 찾아왔고 저는 조심스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인상은 좋았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딸이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게 그저 낯설었던 거죠. 하지만 성현 씨는 예의 바르고 성실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도우려 하거나 손님이 갑자기 몰릴 때 자연스럽게 서빙을 돕기도 했어요. 알고 보니 성현 씨 부모님도 한국에서 국수집을 운영 중이라며 어릴 때부터 가게 일을 도왔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래서 익숙하구나 싶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제 속은 끓고 있었어요. 저는 리아만큼은 저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 가게 불을 켜고 땀에 절어 하루를 보내는 이 삶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안정된 사무직,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딸에게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성현 씨의 성실함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 소가리가 몸살로 이어졌고 며칠을 알아누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과는 달리 리아는 점점 성현과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연애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가 리아에게는 점점 더 인생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날이면 리아의 얼굴은 햇살처럼 환했어요. 하루 종일 서빙하고 육수 내느라 지친 제게도 그런 딸의 얼굴은 잠시나마 미소를 짓게 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져가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언젠가 이 아이가 제 곁을 완전히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리아는 성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의 성실함, 진중함, 가족을 챙기는 마음을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한 사람을 깊이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게 제겐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성현은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나보다도 내 미래를 더 걱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쩌면 저는 제 딸이 사랑을 통해
독립해가는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아는 정식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성현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학교까지 보낸 딸이 하와이를 떠나 한국으로 간다고요? 그것도 평범한 직장인도 아닌 국수집 아들과 함께 산다고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 리아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한다고 제발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라고요. 그런데 리아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하는 거 너무 실망이에요. 엄마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리아는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딸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 뿐이었는데 리아는 저를 세상의 흐름을 모르는 구시대적 어른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조언을 속물적이고 편협하다며 딱 잘라 말하더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딸과의 거리가 진짜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요즘 세상도 모른다고, 시대에 너무 뒤처져 있다고,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리아는 열변을 토하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K-팝과 K-드라마, 한국의 뷰티 산업과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들, 그리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야기까지 꺼내며 하와이의 친구들도 모두 한국어를 배우려 한다고도 했죠.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아가 보는 한국이 너무 낭만적으로만 비춰지는 게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미국만큼 여유로운 나라는 아니잖니.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자 리아는 엄마는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며 엄마의 말에는 현실보다 편견이 더 많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모녀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단절감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리아는 점점 저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만 몇 번 들다 말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무슨 말을 꺼냈다간 더 멀어질까 봐서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냉기서린 시간이 이어지던 어느 날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온 저는 유난히 고요한 집 안 공기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불 꺼진 복도를 지나 리아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문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옷장은 절반쯤 비어 있었으며 화장대 위에는 리아가 자주 바르던 분홍빛 립스틱 하나만이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제가 졸업식 날 건네주었던 꽃다발이 말라붙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고 한동안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리아가 말도 없이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너무나 분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아무런 인사도 없이 부모를 등질 수가 있을까? 키우느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억장이 무너졌고 원망과 분노가 뒤섞여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찾아온 건 깊은 슬픔과 후회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 마음을 몰라줬던 걸까? 혹시 내 한마디가 그 애에게는 비수가 됐던 건 아닐까? 수없이 되묻고 또 되뇌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더군요. 그날 이후 리아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애는 내 딸이 아니다. 그 아이가 나를 떠났듯이 나도 그 아이를 마음에서 지우자.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새벽마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혹시나 리아에게서 메시지가 오진 않았을까? 수신 오류로 전화가 끊긴 건 아닐까? 쓸데없는 기대를 반복하며 잠 못 이루던 날이 수십 번도 넘었습니다.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저 자신이 참 어리석고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기다림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되어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가 하와이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처음엔 그저 잠깐의 위기일 거라 생각했죠. 몇 달만 버티면 다시 관광객이 찾아오고 거리도 활기를 되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와이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섬입니다. 이곳에서 가게를 유지한다는 건 곧 매일같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에 의지하는 삶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발걸음이 하루아침에 끊겨버렸습니다. 길가의 상점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렸고 호텔 직원이던 이웃, 공항 픽업을 하던 투어 가이드, 기념품 가게에서 일하던 젊은 부부까지 모두 직장을 잃었습니다. 동네엔 종종 포 렌트 간판이 붙은 가게들이 보였고 사람들 얼굴엔 생계에 대한 불안이 짙게 깔렸습니다. 우리 국수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국물을 끓이고 면을 삶아놓고도 문을 열고 기다리기만 하다. 빈 테이블만 바라보다 하루를 마친 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솥 안에서 보글보글 피어오르는 김은 이제 따뜻함이 아니라 텅 빈 식당에 울려 퍼지는 허무한 증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냄새조차 허공에 흩어지고 그 냄새를 맡을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따금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미안한 얼굴로 다음 달에 다시 올게요. 사정이 좀 나아지면 하고 말하곤 했지만 저는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사정이 어떤지 알기에 오히려 미안하다는 인사에 제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괴로웠던 건 손님이 없는데도 재료값은 계속 올라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가게 임대료는 매달 제때 나가야 했고 전기세, 수도세, 카드 수수료까지 줄줄이 저희의 수익을 갉아먹었습니다. 매달 빨간 숫자가 찍힌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고 남편과 저는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괜히 미안했고 괜히 짜증이 날까 봐서 차라리 입을 닫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생존의 전쟁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녁마다 비어가는 냉장고 앞에서 내일은 뭘 팔아야 손님이 올까 고민하다 결국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조용히 불을 끄고 돌아섰던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마치 끝없이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명보트도 없이 선 채로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가쁘게 버티는 와중에 저는 리아 생각을 애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아이를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장부를 붙잡고 장을 보러 뛰어다닌 건 어쩌면 그 아이가 떠오를까봐 두려워서였을 겁니다. 리아의 방을 떠올리면 그날의 허전한 방 안과 말라붙은 꽃다발과 텅 빈 화장대가 다시 눈앞에 떠오를까봐요. 울컥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저는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바쁘면 눈물도 안 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가슴 한켠이 비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도 가끔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라는 말을 꺼내다 말곤 했지만 서로가 아파질 걸 알기에 대화는 그 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코로나는 제게서 경제도, 체력도, 마음도, 딸과의 추억마저도 서서히 앗아갔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익숙해지고 가게 앞거리에 사람보다 비둘기가 더 많아 보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번호는 누구지?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첫마디로 외쳤습니다. 오 마이 갓. 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수화기를 꼭 쥐고 있었고 저는 그의 표정만으로도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리아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임신 초기인데 입덧이 너무 심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요. 단순한 입덧을 넘어 호르몬 불균형으로 감정 기복이 심해져 우울 증세도 나타나고 있고 집안일도 못할 만큼 몸이 힘들다면서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리아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실망할까봐, 엄마가 차갑게 대할까봐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수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 게다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엄마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품었던 원망과 오해, 그리고 단절되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걸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이란 마음 먹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원망해도 그 마음 한가운데엔 여전히 가족이라는 단단한 끈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끊고 살겠다는 다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이었는지를요. 남편은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고 우리는 다음 날 첫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도 했지만 딸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리아가 처음 뒤돌아섰던 날, 리아가 저를 보며 흘리던 눈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의 얼굴까지. 마음은 이미 몇 년 전 시간 속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처음 밟는 한국 땅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은 크고 깔끔했고 표지판마다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짐을 찾고 곧장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택시를 탔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파트와 전통시장, 골목마다 사람들이 분주히 살아가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리아와 겹쳐 보였습니다. 성현이네 가족이 운영한다는 국수집은 작은 도시의 재래시장 안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생선 냄새와 따끈한 어묵 냄새,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섞여 이국적인 듯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 앞에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우리 부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길게 늘어선 줄이 바로 사위 성현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신다는 국수집 앞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밖까지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먼 거리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사 잘 되는 국수집이라면 리아가 고생만 하고 사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성현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고 우리는 그의 안내로 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리아는 집 문을 열고 저를 보자마자 순간 멈칫하더니 곧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하며 목 놓아 우는 리아를 품에 안는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애가 제 품에 안긴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프다고 울며 매달리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가 보고 싶어 아파했던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리아의 어깨는 가늘게 떨렸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없이 껴안고 있었습니다. 딸의 체온, 딸의 냄새,
그 모든 것이 저를 몇 년 전 그 따뜻했던 시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문득 리아의 배가 볼록하게 올라온 것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리아는 흐느끼며 말했죠. 엄마 나 잘 못했지. 그래도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었어. 너무 많이. 그렇게 우리는 현관 앞 좁은 복도에서 말도 잊고 시간도 잊은 채 오래도록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리아와 함께 밤을 새우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따뜻한 국 한 그릇과 함께 오간 이야기 속에는 몇 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의 감정들이 차츰차츰 녹아내렸습니다. 리아는 여전히 따뜻하고 예쁜 딸이었고 제 눈에는 더욱 의젓해진 엄마의 모습이 비치더군요. 사위 성현 씨도 이제 곧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며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안정된 기반 위에서 새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성현 씨는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하와이에 계실 때부터 가게 사정이 힘들다는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하와이에 남아있는 지인들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며 저희 가게의 상황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리아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었던 이유는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사위의 배려 깊은 마음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가게를 리모델링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조금 보탤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사회에 갓발을 디딘 청년이 무슨 돈이 있나 싶었죠. 그런데 리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현 씨는 대학원 시절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방학마다 부모님의 가게를 도우며 번 돈을 알뜰히 모았다고요. 게다가 IT 분야 프리랜서로도 활동해 실무 경험을 쌓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해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위는 단순히 성실한 청년이 아니라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다져온 속 깊은 사람이었더군요. 성현 씨는 봉투 하나를 조심스레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하와이 가게는 어머님 인생이 녹아있는 공간이니까요. 그 공간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면 저도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성현아.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아직 너희 앞길도 한창인데 이런 돈은 받을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지만 성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늘 리아 곁에서 그 따뜻한 국수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님의 손맛, 어머님의 땀으로 지켜온 공간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어요.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있자니 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말은 한사코 사양했지만 그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며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하고 단단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위의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가게 수리에 손댈 돈이 없어 몇 년째 방치하고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속 깊은 사위 덕분에 가게를 새로 단장하게 되었고 저는 그 틈을 타 한국에 남아 리아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손주의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딸과 함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며 그렇게 모녀의 시간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우리는 리모델링 업체와 계약을 맺고 가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낡은 간판 밑에 오래된 천막을 걷고 장사하던 공간이었지만 사위 덕분에 이제는 환한 목재 간판과 깔끔한 유리문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수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도더는 안쓰러운 풍경이 아니라 당당한 장인의 솥에서 나오는 장인의 향기로 변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가게를 보며
지나가던 이웃들이 말을 걸어왔고 이 집이 이렇게 예뻐질 줄이야 라며 웃음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떤 단골 손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여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정말 기뻐요라며 제 손을 꼭 잡고 가셨습니다. 가게가 새롭게 단장된 후 신기하게도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숨은 맛집이라고 소개된 사진을 보고 찾아온 젊은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났고 예전엔 동네 어르신들만 드시던 국수가 이제는 젊은 커플의 데이트 메뉴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저와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던 날들이 어느새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을 견디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공간으로 가게를 다시 보게 된 거죠. 딸이 택한 길과 사위가 보여준 진심, 그리고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이 우리 부부의 굳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곧 다시 하와이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서도 힘이 납니다. 손주에게 맛있는 걸 보내주려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요. 예전엔 자식 뒷바라지가 의무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식의 선택이 부모 눈엔 부족하고 걱정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 선택이 얼마나 신중하고 성숙했는지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순간이 꼭 오더군요. 벌써 3년도 더 된 우리 가족의 작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